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쉽게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빠지고 있어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분석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정말로 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일까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대부분 오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하다못해 옆으로 기다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면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에서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 우하향 추세에서의 장기 투자는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죠? 내 계좌에 계속 손실이 커져가는데 이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장기적 관점으로도 잘 될 거야 라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종목은 애초에 보유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를 하되 중간중간에 이 기업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혹은 이 종목이 취급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내용은 업데이트를 하셨나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신규 사업으로 대부분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또 업스트림의 이런 리튬 관련된 사업들을 보고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 리튬이 톤당 60만 위안 하던 게 지금 7만 7천 위안까지 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변화는 반영을 좀 하셨나요?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혀 반영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좀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부터 2, 3년 보유를 했을 때 더 가죠. 잘 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변화의 업데이트를 안 한 게 문제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제가 오늘 좀 시켜드릴 겁니다. 홀딩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들어보고서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포스코홀딩스의 기대치가 낮아지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이 매수하던 시점으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 이렇게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 한참 포스코홀딩스 불태우는 시세를 보여줄 때랑 지금 현재의 시세랑 놓고 봤을 때 이때 보던 기준과 지금 보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시겠지만 항상 늘 현실적으로 코멘트를 드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종목은 많고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2차전지 사업 쪽으로 여러분들 꼭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전기차가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거기다가 업황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풀이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싹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2차전지 시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캐즘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캐즘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여러분들 지질학적 용어예요. 지층에 균열이 생겨서 만들어진 그 골이 깊어져가지고 넘어서기 힘든 커다란 단절이 생긴다. 뭐 이런 의미인데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라는 박사가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1991년도에 출간했던 크로싱 더 캐즘이라는 책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캐즘에 대한 이론을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학 이론에 요거를 접목을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유래가 된 건데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예기치 않은 침체를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불연속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를 앞두고서 2차 캐즘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는 아직까지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캐즘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글로벌리 15.8% 수준입니다. 근데 이 15.8%를 우리가 2차 캐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2차 캐즘이냐면요, 여러분들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제품이 하나 딱 나오면 얘가 나와서 쭉 요러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제품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에 끝물, 쇠퇴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도입기에서 한참 지나갈 때 1차 캐즘이 와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1차 캐즘이 오는데 이때는 호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건과 제품을 그냥 구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보통 3에서 3.5% 정도의 시장 점유까지 치고 올라올 때 1차 캐즘이 발생합니다. 그냥 호기심으로만 제품을 구입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캐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것 같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침투율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딱 넘어갈 때 2차 캐즘이 와요. 이때가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2.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을 때가 이때가 보통 앞에 3% 플러스 12% 정도, 그래서 15에서 15.5% 정도가 왔을 때 2차 캐즘이 딱 와요. 그래서 지금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현재 15.8% 구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2차 캐즘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 1차 캐즘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느냐? 결국에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뭐를 보면서 구입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가격입니다. 가격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행거리였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성이었어요. 당장의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진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보급은 다 되어 있고 또 자택에서도 충전이 가능했었으니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커버가 됐었죠. 정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배터리의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400km 정도만 나와도 한국에서 타는 데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중국 배터리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괜찮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서 그래도 전기차가 잘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더 까다로워진 거죠. 쉽게 말해서 15.8%까지 올라온 이 성장률은 호기심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그리고 그거를 보조금으로 혜택을 더 주면서 이 정도 점유율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이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더 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은 망한 거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올해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대략적으로 16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8%라고 했죠. 8,950만 대 정도가 작년에 팔렸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420만 대가 전기차였습니다. 올해는 1,600만 대까지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보다도 15% 더 추가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팔린다고 징징거리고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인데 이게 작년에서 올해 대략적으로 15%를 보고 있잖아요. 23, 24. 근데 그 전까지 보시면 요 최근 4개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57%대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는 작년까지 57%대의 엄청난 고성장을 보이다가 올해부터는 대략적으로만 15%대 혹은 뭐 10%대 초중반 중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성장률이 다운되는 것을 역성장처럼 체감하실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성장률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성장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숨고르기를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는 6천만 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현재는 캐즘은 캐즘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무조건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결국에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건데, 그럼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떻냐? 그동안에는 전기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분류하기를 그래도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좀 대다수였는데, 지금부터 구매할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하나하나 좀 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산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전기차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요, 전기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 1, 2, 3, 제가 탑 3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실제 조사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전히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차량 가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해소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 걱정 대비해서 그래도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또 계속하고 있고, 약간 보급형 차량들이 있죠. EV3 같은 경우에도 주행거리가 이제 또 400km에서 500km대까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가격인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전기차 이번에 출시된 거 얼마네 해서 신차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유지 보수 비용 있죠. 유지 보수 비용, 요것도 보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이에요. 보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 대비해서 30에서 80% 정도가 더 비싸대요. 보험료가 사실상 최고치인 80%면은 거의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거의 더블인 수준이고, 더불어 전기차 가격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연기관에 비해서 가격 방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또 안 그래도 요즘 화재 많이 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테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뭔가 불안하단 말이야 더.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주고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가 굉장히 커요. 자,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는 내연기관하고 이런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비중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지 소비자들이 선택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비용들이 있죠.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을 TCO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TCO의 약자는 Total Cost of Ownership입니다. 총 소유 비용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기차가 캐즘을 완벽하게 극복하려면 내연기관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까지 와야만 캐즘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틀과 사정은 요렇다라는 걸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한때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에 정말 열광하면서 매수를 하셨을 당시에는 리튬 사업이 어마어마했고, 정말 이 리튬에 대한 가치도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도 8배, 9배나 높은 수준이었고, 지금은 뭐 8분의 1, 7분의 1 토막 난 시점에서 또 전방 제품들에 대한 수요까지 부진한 상황,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달라진 이 업황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만 이 종목을 투자하는 데에 판단이 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일단 기존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IR 행사를 통해서 2026년까지 애초에 계획했던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은 일부 조정은 한다. 근데 이거는 포스코만 하는 게 아니죠. LG 엔솔을 비롯한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향후의 캐파에 대해서 대부분 다 조정을 하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설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판받던 삼성 SDI가 이제 와서 보면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지금에서는 오히려 승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는 이번 캐즘 국면을 오히려 질적인 성장을 위한 축적기로 삼고자 플랜을 수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캐즘 위기 국면에서 여러 파트가 있지만 일부 파트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리튬입니다. 리튬. 이 리튬 쪽은 최근에 기사도 여러 가지 제가 봤는데 오히려 사업을 더 확장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원계 배터리 NCM이라고 하죠. NCM은 당연히 뭐 리튬이 메인이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뭐 이것도 당연히 리튬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있죠.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3원계 음극재 쪽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 음극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그리고 이게 1세대 음극재라면 그 뒤를 따르는 실리콘 음극재,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요즘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5% 정도의 실리콘을 함량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는 뭐냐면은 리튬 메탈 음극재입니다. 이거는 이미 개발은 되어 있어요. 근데 전기차로 사용할 만한 표준이 아직 없고 전기차 용도로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고체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 메탈 음극은 리튬이 기존 음극보다 사용량이 몇 배는 더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리튬은 값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못 가는 게 문제죠. 심플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브리핑 드린 내용은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업황에 대한 내용, 기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어 들일 것이냐에 대한 숫자 계산인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기업을 보는 관점과 주식을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는 그냥 기업을 보는 관점. 그래서 결국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 들일 것이냐, 그게 바로 주식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요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P, Q, C 이 세 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P는 프라이스,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Q는 퀀티티, 수량입니다. C는 코스트, 비용이에요. 가격, 수량, 비용이에요. 그렇죠? 딱 그림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적정 주가는 가격 곱하기 수량 빼기 비용, 그리고 곱하기 PER, 멀티플하면 나오겠죠. 이 P라는 건 뭐예요? ASP라고도 이야기하죠.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에 팔았고 몇 개를 팔았느냐, 수량이잖아요. 몇 개를 팔았느냐. 근데 이거를 팔면서
비용은 또 얼마 들었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계산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OP,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 영업이익 곱하기 PER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그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 주식 수 하면은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됐어? 60만 위안에서 7만 위안까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캐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을 안 했다라고 했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비용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유동적이죠. 멀티플은 금리에 따라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럼 나머지는 무난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P가 어떻게 돼요? 60만에서 7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꽤나 큰 숫자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60만 위안일 때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가치와 7만 위안일 때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눈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P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얼마냐? 적정 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P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제가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P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Q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크게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일부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중립, 비용은 사실 유동적이라서 일단은 중립.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전체적인 숫자가 좀 다시 반등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게 합산된 계산이 적정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리튬의 시세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캐즘 국면을 이겨내야 된다라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캐즘 국면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TCO가 내연기관 차량하고의 어느 정도의 눈높이가 좀 맞고 비중이 좀 비슷해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내가 2, 3년 뒤를 볼 거다 그러면은 뭐 저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이 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격만 보고서 혹은 고점 대비 빠진 폭만 보고서 저가 매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2,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데 말이 2, 3년이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주도주들이 탄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날리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들고 있고 내가 손절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손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행에만 넣어놔도 3, 4%대 이자는 줄 텐데 은행만도 못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물론 그 뒤에 잘 됐을 때는 모든 게 다 한 번에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인 거고 또. 그쵸? 물론 또 다행스러운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배당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하고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조금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주가 차익 시세로 인한 수익을 내기 위함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탄력성이나 그 다음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다 갖다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 핑계 뒤에 숨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을 교체할 만한 게 있으면 포스코홀딩스로 뭐 몇 프로가 물려있든지 간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때 조금 한 5% 정도 매수해야겠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들고 있는 거에서 5% 정도만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는 식으로 옮겨가면 돼요. 한 번에 호딱 매도하고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새로 매수할 종목이 보이면 이 종목을 매수할 때 포스코홀딩스에서 일부 매도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옮기시면 됩니다. 뭐 손절을 안 하겠다?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들고 계세요. 그러면 딴 종목 안 사고 포스코홀딩스 들고 있으면 되고 이제 그러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각자의 지갑 사정은 다 다르니까. 근데 혹시나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보유하면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타기 절대 하지 마셔라. 지금은 물타기 하는 거 의미 없다. 거래도 너무 없잖아요. 물타기는 언제 하느냐? 언제까지 빠지다가 고개를 탁 들고 일어설 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슈와 큰 거래를 동반하면서 머리를 치켜들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향이 바뀌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그 독이 깨진 걸 막지도 않고 물만 계속 쏟아붓고 있는 셈이에요. 의미가 없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포스코홀딩스의 메인은 뭡니까? 원래 철강이잖아요. 이 철강 사업도 지금 고개를 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중국의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당장이 좀 힘들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일부 조금씩 종목을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한 번에 홀딱 다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10주씩 옮겨 가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종목 교체를 좀 해서 손실을 천천히 한번 살살살 복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녀석들이 있어요. 이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손실을 한번 천천히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려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100% 무료고요. 대신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김 대표 개인 번호로
그리고 포스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포스코홀딩스 주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제가 판단한 뒤에 여러분들께 3분기에 기대 수익률이 큰 무료 추천주가 있는데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물려있으면 전부 다 매도하지 마시고 한 10주씩 이렇게 차근차근 매도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